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기출 모의고사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뭔가 선생님들의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앞으로 저와 함께 수업을 듣게 된 선생님들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고전시가, 고전소설, 현대시, 현대소설 순으로 한 달씩 해서 기출 문제 해설을 할 건데요. 사실 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다른 과목이나 다른 영역과 다르게 문학은 막 암기라고 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이론서를 참고하기에 너무 많은 이론이 있고, 기출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면서 저희는 작품을 확장시키는 과정을 가질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저랑 배우고 나서는 관련된 작품을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그거에 대한 딥한 이론서는 직접 공부하시고 단어 같은 것도 직접 찾아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서 생기는 모르는 거는 언제든 카페에다가 자유롭게 질문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이 나가게 될 거는요, 기본적으로 기출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으며 이거랑 관련해서 어떤 작품을 보면 될까, 우리는 작품에서 어떤 것을 물어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갈 파트는 고대가요랑 향가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무조건 한번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사고 과정이 맞았나, 내가 작품을 해석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었나, 이거를 제 수업을 들으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수강생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복습을 겸하여서 앞에서 배웠던 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고대 가요입니다. 선생님 혹시 고대 가요가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고대가 뭐예요? 옛날. 가요는 노래. 그러니까 옛날의 노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 그냥 간단하게 원시 부족 국가 시대부터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국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고대가요 하면 떠오르는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특징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반복? 묻고 답하고? 자, 일단은 고대가요라고 하는 건 진짜 엄청 쉽게 생각할게요. 엄청난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의 노래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신기한 일이고 거의 기적과도 같거든요. 이때 옛날 사람들은 내가 노래를 만들자마자 바로 막 기록이라는 걸 하였을까요? 그거죠.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록이 되었을 때 조선시대여야지 한글이었을 텐데 이때 한글이 쓰였을 때까지 계속 살아남았을 거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기록되던 시간은 언제였을까라고 하면은 무조건 조선 이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때 한자로 번역되어서 기록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한역시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계속 구전이 돼서 기록될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고 유명한 내용이었겠네라는 것이 유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배경설화랑 함께 전해지면서 우리한테 더 오래오래 남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인데요, 옛날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멋있고 똑똑해서 시상이 떠올랐어 하고 시를 썼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등장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노래에서 시작해서 시로 넘어갔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래라고 하는 속성 자체도 그렇습니다. 애초에 혼자서 갑자기 집에 있다가 이런 노래가 떠올라,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어,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집단적인 성격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집단적인 성격에서 노래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등장하는 게 뭔가 가무적인 성격, 노동요의 성격, 의식요, 주술요, 이런 것들이 성격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집단적으로 계속 향유하게 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개인적인 성향의 것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다 본인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일 때는 서정요다라고 하는
성격이 드러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고대가요 다음에 어떤 갈래가 시작이 되죠? 맞습니다. 향가입니다. 향가는 어느 시대죠? 네, 맞아요. 신라시대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가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향가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체제일까요? 그거죠. 향찰로 표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에서 말한 한역시가라고 하는 거는 한문으로 번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중국인이 해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향찰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겉으로 봤을 때는 뭐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이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속으로 봤을 때는 중국인이 해석하지 못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찾아내야 되는 게 이거 엄청나게 우리만의 형식이구나. 우리도 우리만의 글자를 갖기 위해서 노력했구나, 고군분투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향찰이라고 하는 거는 문법 시간에도 중요한 거고 문학 시간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면은 외래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향가까지가 겉으로 봤을 때 한자 체계고 고려가요 시조 가사로 넘어가면서는 다 한글로 기록이 되고는 합니다. 우리는 문학 중에서도 국어 영역에 해당하는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한시라고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우리나라의 작품이기는 하지만 걔는 단순하게 한시는 왜 우리나라의 문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 한국인이 기록했고 우리만의 가치랑 정서랑 사상이 담겨 있잖아 라고 하는 포인트만 짚으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가 되게 가르칠 때는 엄청나게 옛날부터 구전되다가 너무너무 유명해서 배경설화와 함께 나중에 기록이 되었어. 근데 아쉽지만 그 당시에는 아직 한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뿐이야. 그래서 한자로 번역됐어 라고 하는 표기의 형식과 향찰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문자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를 했지만 창작은 너무 어렵더라. 그래서 이전에는 남의 거를 따다가 모방에다가 나만의 것으로 썼었어 라고 하는데 문학사적인 의의가 생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향가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향가도 역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향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죠? 맞아요. 딱 4구체랑 8구체랑 10구체라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때 4구체는 4줄짜리. 그러면 8구체는? 네, 당연하죠. 10구체는? 10줄짜리입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할게요. 뭐가 가장 초창기 버전일까요? 당연하죠. 뭐든지 만들 때 이만하게 만들었다가 점점 불어나는 것처럼 19체가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체에서는 우리는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거고요. 완성도가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서 정형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형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이? 형식이. 자, 그럼 형식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형식을 외워야죠. 우리 19체 향가의 형식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첫 번째, 3단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때의 3단 구성은 기, 서, 결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살펴보기 때문에 꼭 알아놓으시면 돼요. 고전 시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 문학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렵다고 여기는 이유는 글자 체계가 어려워서요. 한자로 기록되어 있거나 향찰로 기록되어 있거나 중세국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단하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일반화를 할 수 있고 형식들이 그냥 딱딱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현대로 넘어가면서 자유시라는 단어로 바뀌고, 그래서 옛날의 것을 본딴 대표적인 김소월의 시 같은 거는 민요적인 율격을 띠고 있다, 전통적인 율격을 띠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 거는 글자 체계는 어렵지만 형식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특징도 너무너무 명확하고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빤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쉬운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향가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갈래죠? 맞습니다. 자, 고려가요도 엄청나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시대가 언제다? 고려다. 그리고 노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이 가운데를 갈라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전까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한자로 표기된 거를 살펴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후에는 뭐로 기록된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거죠. 한글로 기록한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의아한 점이 생기셔야 됩니다. 어떤 게 이상할까요? 네,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고려시대인데 왜 한글이 있어? 우리는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의문을 품어야 돼요. 이거 고려시대라며? 한글은 상식적으로 세종대왕님이 지으셨고 세종대왕님 조선시대 왕이잖아. 근데 어떻게 있었어? 라고 하면은 설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 구전되다가 기록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구전이 됐는데 언제 만들어진 게? 고려시대 때 지어진 게, 기록이 언제 된 걸까요? 오케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계속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록된 문학들의 책들을 보니까 어떤 류였대요? 시용향, 악보라던가, 네, 악학괴범이라든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일 대표 3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악장 가사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의 공통점은 혹시 뭔지 아세요? 궁중 음악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짚어내야 되는 거, 조선시대 때 기록되었는데 궁중이구나. 궁중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위한 거? 그거죠. 임금을 위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임금님 앞에서 부를 건데 아무거나 막 갖다 댈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작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핫한 거는 개작이 일어난 근거를 찾아내는 거를 직접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알려줬잖아요. 이거 구전대사가 기록된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머리에 암기가 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 우리는 어떤 거를 통해서 구전대사가 기록되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포인트가 시험에 나오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구전대사가 기록되어서 이때부터 한글로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 이때 고려가요의 특징 중에 하나, 얘는 다 작자미상이라고 알려져 있죠. 구전되다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대적으로 어떻죠? 자신의 이야기를 막 펼칠 겁니다. 아까 전에 유교적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그런 막 왕실이라고 충이다, 효다 이런 거를 어필하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이고 소박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가장 알려줄 수 있는 표현이 남녀상열지사라고 하는 단어는 고려가요랑 엮여서 나옵니다. 남녀상열지사라고 하는 거는 작자 미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내용. 얘는 나중에 뭐랑 구분이 되냐면은 조선시대의 충신 연주지사랑 구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2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요, 어떤 노래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남녀상열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가짜 미상이라는 거. 그리고 충신, 임금님을 사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반, 즉 사대부가 썼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이때 또 특징이 있는데, 자, 고려가요의 특징은 쉽게 3, 분, 후로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3이 삼음보, 분이라고 하는 게 분연체, 후라고 하는 게 후렴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음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는 한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글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향찰로 표기된 것도 이제 바꿀 수는 있지만 이 당시의 것들은 완벽한 그 당시의 원문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살펴볼까? 했더니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하고 리듬감이 계속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때부터 삼음보가 등장했네? 라고 바로 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연이라고 하는 거 보시면 알죠? 하나씩 연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분연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후렴구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때 고려가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특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고대가요 향과 고려가요까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이유는 오늘과 내일 시간에 배울 것들이 딱 고려가요까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조랑 가사 들어갈 때 시조랑 가사 파트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리고 바로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지가, 훈민가, 우부가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은 당장 시험을 보고 있는 거는 아니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 문제를 먼저 확인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 봤더니 가나다를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시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오늘만 설명하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보통 점수의 배점을 통해서 답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나다를 바탕으로 써라. 그리고 3점입니다. 그러면 점수 배점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는 잘 모르겠어. 나다라도 열심히 써볼까? 그러면 2점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그러면 글을 쓸 때 뭔가 퍼센테이지도 나누기가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6번은 화자랑 청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17번에 봤더니 작중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개똥이의 행위랑 당시의 세태를 분석하고 비판의 잣대로 삼은 게 무엇인지 밝히시오. 이거는 결국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라 라고 하는 글이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는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얘는 고대가요고, 고대가요니까 배경설화가 함께 존재를 하겠죠.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하자면 구지가의 배경설화라고 하는 거는 구간등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얘들아 이리 모여봐 라고 하는 말이 들려서 우르르르 갔대요. 그랬더니 너네 지금부터 내가 알려주는 노래를 따라 불러. 그러면서 발 맞춰 두드리고 땅을 파고 다 같이 손뼉 치고 노래 불러봐.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왕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 하늘에서 한 말을 그대로 따랐더니 역시나 하늘에서 주르륵 상자가 내려왔는데 그 상자 안에 알 6개가 들어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다? 네, 그거가 나오는 게 구지가입니다. 네, 그래서 가락국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내용 자체는 너무 컴팩트하고 쉽습니다. 길이가 짧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특징을 살펴서 보자면은 한역시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이 작품을 접했을 때 이렇게 구하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 번쩍이 끼게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 갖고서 문제를 내면 그거는 갑자기 중국어 시간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줄 때는 한역 시가를 다시 한글로 다시 또 번역한 글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워낙 길이가 짧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지만 문제집마다 살짝살짝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 왜? 원문이 한문이었으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지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어떻게
그 글이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건데요. 첫 번째, 거북아 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호명 파트입니다. 머리를 내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의 상황이 제시가 된 다음에 구워서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위협 혹은 협박의 구도를 지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우리가 화자랑 청자를 찾아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때 여기 혹시 화자가 드러나 있나요? 네. 그렇겠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들 모의고사나 문제집 같은 거를 보면은 화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났는지 표면적으로 드러났는지의 여부를 물어보고는 하는데요. 우리는 이거 이론을 뭐라고 하냐면 화자라고 하는 거는 시 속에서 나다.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화자는 크게 드러날 수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배경설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구지가를 만든 사람들은 구간등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화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구간등이겠구나. 근데 만약에 모르겠으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직 가야 이제 왕이 생기기 전이니까 그 마을의 사람들이겠구나 라고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경설화랑 여기에서 전해지는 작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는 구간등이 화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청자는 누가 될게요? 거북아 말을 건네고 있기 때문에, 자, 말을 건넨다라는 것 자체가 그 상대가 청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청자가 구체적으로 혹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파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청자는 거북이다 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단, 이 글에서 엄청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죠. 거북아 머리 내놔. 안 그러면은 너 진짜 죽인다 라고 협박을 하는데, 사실 거북이는 뭐를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그냥 우두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북이는 여기서 우두머리는 머리고요. 기원의 대상입니다.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힘이 더 세고 거북이가 약한처럼 보이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약한 사람인데 그만큼 막 기원을 바라는 사람한테 이거 해,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협박할 정도로 왕의 출현을 엄청나게 절실히 바라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학에서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시험에 낼 수가 있다는 거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하고 협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관계가 내가 더 높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배경설화 같은 거 살펴보고 지금 거북이가 신령스러운 존재라는 거를 봤을 때는 사실 협박할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괜히 센 척을 하면서 나의 바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철의 훈민가입니다. 오늘도 다 새 거다. 호미 메고 가자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암기할 건데요. 뭐뭐 하자스라 라고 하는 거는 청유형 어미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하셔야 되는 거, 위에서는 명령을 했고요. 여기서는 청유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과 청유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상대한테 하는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을 걸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뭐래요? 내 논을 다 매면은 네 논 좀 메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글에서는 화자도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청자도 너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더 살펴보면은 홈이라고 하는 거는 농기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를 짓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 근데 내 거 다 매면은 네 것도 같이 매줄게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뭔가 상부상조하는 그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청유로 계속 상대한테 말을
말을 건네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 청자한테 뭔가 시키지만 내 거다 하면 네 것도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화자랑 청자의 관계가 그래도 동등하구나 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달에 보도록 할게요. 우부가입니다. 이건 이제 가사인데요. 먼저 살펴보면은 내 말씀 광원인가 저화상을 구경하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화자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내 말씀이 미친 말이냐? 저 화상 좀 봐봐 라고 누군가한테 말을 건네는 상황이라는 게 파악이 되고요. 지금 여기서 누굴 보냐? 화상을 봐야 되니까 저 사람이 사실상 주인공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추측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화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완전 부정이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단어에 대한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대충 보면서 넘어갈 건데요. 공부를 하면서 모르겠는 단어는 그때그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난생 처음 보는 지문이 나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유추라는 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때 유추할 수 있는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인공은 화상이에요. 근데 화상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좋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좋지 않은 사람 봐봐 라고 했으면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일까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일까요? 부정적이겠죠. 그럼 모르는 단어 나와도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아 라고 계속 마이너스 혹은 세모 표시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남촌한량의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상은 개똥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부모 덕에 편히 논다라고 하는 것 보니까 개똥이의 신분은 뭘까요? 양반이겠죠. 자, 그리고 얘기하기를 호의호식 무식하고 미련하고 융통해서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제가 넘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쟤 별로야 라고 욕하고 있는 거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시체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체라고 하는 거는 유행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유행에 따라서 옷 입고 남의 눈을 신경 쓰는 거는 뭐를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렇죠. 체면을 중시하는 모습. 이거는 어려운 단어가 아니니까 이 정도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시선을 중요시하는 거. 그래도 내가 양반인데 콧대 높고 어깨뽕이 엄청 차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장장춘일 낮잠 자고 조석으로 반찬 투정하고 역시 하는 짓 다 별로입니다. 매팔자로 무상출이 매일장치 개트림하고 이리 모여 노름 놀기 저리 모여 투전질에 기생첩에 치가하고 오입쟁이 친구로다. 사랑에는 조방군이 안방에는 노구할미.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다 별로 좋지 않은 사람. 일도 안 하고 맨날 술 쉽게 말하면 처마시고 이런 느낌이 들어가겠죠. 왜? 쟤 완전 화상이야 라고 했으니까 쟤는 술을 마신 애가 아니라 또 술 처먹어? 라고 하는 이미지로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놀기 조악하고 막 도박질하고 기생집 따로 살림 차리고 있고 막 뒤에 봤더니 명조상을 떠세하고 새도구멍 기웃기웃 조삼 팔아먹고, 그리고 괜히 막 권력가들 옆에 붙어서 무슨 좋은 일 생길까 기웃기웃 거리는 모습. 염량 봐서 진봉하게 제업 까불리고 허역으로 장사하니까 남의 빚이 태산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게 보이고, 아까 17번의 문제는 그래서 나온 거구나. 이 내용은 저 주인공에 대해서 비판할 건데, 비판은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학을 배우는 거는 문학을 통해 당시의 역사랑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일상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건데, 이거는 정말 그 당시에 개똥이라는 친구는 쓰레기였을까요? 아니겠죠. 개똥이라고 하는 표상화된 인물이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근거는 양반이라는 거. 근데 우리 양반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좀 어때야 돼요? 똑똑하고 격식 차리고 점잖고, 그리고 뭔가 나쁜 짓 하면 안 되고 뭔가 올곧은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올곧나요?
전혀 반대되고 있죠. 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쉽게 말하면은 뭔가 부도덕적인 짓을 많이 하고 있고, 돈도 잘못된 방식으로 벌고 있잖아요. 돈 쓰기도 헤프고, 그래서 네, 막 도박하고 막 허육으로 장사하고요. 그러면서 지가 무식한 거 생각 안 하고 어진 사람 미워하죠. 후할 때는 밖에서 막 한 푼 돈에 땀나죠. 근데 박할 때는 후에서 수백 년이 헛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치관이 너무너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양반인데 내가 생각하는 양반과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궁금해야 되는 거는 바로 하나. 이거가 지어진 시기가 언제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그거죠. 우리는 계속 고전을 공부를 할 때는 일반화에다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실제로 눈으로 읽을 때는 고전이 시든 소설이든 더 어렵게 느껴지고 현대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데 그거는 단순해요. 그냥 쓰는 용어가 어색한지 어색하지 않은지의 차이거든요. 근데 고전 작품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일반화는 시대적인 구분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기본적으로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기점으로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양란을 거치면서 나라가 피폐해지고 백성들의 삶이 퍽퍽해지고 나는 양반들한테 그래도 다 잘했던 이유는 너네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 막상 그들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뭐니? 하고서 양반한테 반기를 들기 시작하고 신분 질서가 있었는데 아래층이 올라간다는 거는 위층이 떨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라가 많이 휘청하면서 그때 장사와 같은 것들로 돈을 갑자기 번 신흥분홍층들이 생기고 그 사람들과 매관매직을 하면서 양반의 질서가 완전 혼란기가 되고 문란해졌다라고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반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아마 조선 후기지 않을까? 그러면 개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선 후기에 비판하고 싶은 양반의 모습을 그냥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다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장에 가서 하면 안 되는 게 생각이 많은, 그러니까 요즘은 MBTI 세대니까 N적인 공부를 하는 거는 공부를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답만 도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여기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화자와 청자의 관계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청자가 드러났나요? 네, 말을 건네는 건 명확해요. 야, 저 화상 봐봐. 아유, 저 화상 하는 꼬라지 봐. 진짜 별로야. 너무너무 별로야. 구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너인지 아까 본 것처럼 거북이인지 누구인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청자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가나다를 한 번에 살펴보면은 가는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고 청자가 드러나 있는 거. 나는 화자도 청자도 모두 드러나 있는 거. 다는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만 청자는 드러나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세 가지 지문이 나오고 각각을 화자, 청자로서 물어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때는 화자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배경설화 때문에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었다면은 이때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냥 설명만 하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때 화자랑 청자의 관계를 비교해라 라고 하면은 가나다에서 각각 누가 드러나고 누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근데 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청자가 우위에 있지만 표현상으로는 화자가 더 우위에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나다 같은 거는 서로 그냥 동등한 거죠. 누가 우위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거를 직접 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출문제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주르륵 써야 되지만 시간상 저는 키워드들만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직접 써보시고 만약에 이 문장이 맞는 걸까? 라고 하면은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달해 보도록 할게요. 작중화자가 비판하고자 한 개똥이의 행위와
당시 세태를 분석하고 비판의 잣대로 삼은 게 무엇인지 밝히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개똥이의 행위는, 비판받아야 될 행위는 크게 두 가지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개똥이의 부도덕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하는 짓들이 다 잘못됐어요. 뭔가 씀씀이도 잘못됐고, 막 기생집이랑 막 따로 살림 차리고, 막 뭔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겉모습만 중요시하고 있고, 이거를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물 얻기를 어떻게 하고 있죠? 부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부정적인 축제가 될 겁니다. 이런 두 가지의 행위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시의 세태, 쉽게 말하면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당시의 세태가 어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조선 후기의 누구의 모습들이? 양반들의 모습들이 매우 혼란해졌구나 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상을 밝히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비판의 잣대로 삼는 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뭐를 중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교라고 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보니까 양반이 양반답지 못해서 엄청 까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공부 방법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어요. 결국 하나의 이론서를 갖고 계속 파면서 확장시키는 공부가 아니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자, 이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보고, 다양한 단어들을 보고, 다양한 문장들을 보고, 다양한 문단들을 보면서 적용하고 예외 상황을 확인하면 되는 건데,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문학에서 또 짜증나는 거, 결국 이론서에서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를 해요. 화자가 누군지, 청자가 누군지, 대상이 누군지 이런 것들은 존재를 하지만, 또 짜증나는 건 문학은 해설적인 범주가 들어갑니다. 해설이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는 사람마다 해설이 다르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애매한데? 라고 하는 거는 다른 교수님들의 논문들을 참고하면서 덧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쌤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거는 능동적인 공부가 되는 겁니다. 저랑 배우고 나서 궁금한 거는 직접 찾아보신 다음에 궁금증이 생겨야지 그냥 이게 답이 뭘까? 만약에 1 더하기 1이면 무조건 2가 답인 거지만 국어는 1 더하기 1은 말에 따라 2가 될 수도 있고 창문이 될 수도 있고 다 항상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맥락적으로 파악하는 거를 직접 하고 직접 이론들과 직접 해설들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엮어읽기가 덧대줘야 되는데요.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 있는 기출들을 보면은 문학 작품이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문학의 양에 비교하면 되게 적은 거 아시죠? 그럼 우리는 이 문학이 아닌 다른 문학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이 문학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해법 자습서 같은 거 많이 보시잖아요. 해법 해설서 같은 거를 들어가서 그 해당하는 지문 밑에 있는 엮어읽기 작품을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근데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실제 나온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수능 특강의 지문을 활용을 하는 건데요. 거기서 나온 지문을 보면은 이렇게 가나 다 지문이 등장을 하고는 합니다. 그때 각각의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얘네가 왜 엮여져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에 의심을 품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등장하는 내가 배웠던 작품의 보기 같은 거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대상이 녹아날 거고 이론이 녹아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지도서나 학습 활동을 계속 살펴보시면서 교육 과정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내가 어떠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계속 유심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우부가가 등장한 수능 특강이기 때문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특강인데요. 자, 첫 번째 지문은 오륜가입니다. 오륜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왜? 방금 저희 훈민가 봤죠? 훈민가나 오륜가 이런 거 보니까 훈민이 무슨 뜻이에요? 네, 백성 가르치려면 어떤 이야기들을 해줘야 될까요?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교훈적인 목적이 드러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륜가입니다. 오륜이 뭐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좋은 이야기, 교훈적인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부가랑 같이 나왔는데 그러면 차이점, 얘는 좋은 이야기를 좋게 하고 있는 거고 얘는 비판함으로써, 비판하면 또 생기는 기능이 있죠. 저 사람 진짜 구려, 우리는 저렇게 되지는 말자, 저렇게 살면 안 돼, 역교훈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두 번째, 방금 봤던 훈민가와 지금 나온 오륜가를 엮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보셔야 되고,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시다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어요. 오륜가를 네이버에 찾은 거예요. 근데 김상용 것만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주세붕의 오륜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훈민가, 오륜가처럼 교훈적인 성향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구나. 그러면 왜 교훈을 얘기했을까? 아마 뭔가 평민들한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교화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작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아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어버이 자식 사이가 하늘 삼긴 지친 아니냐? 부모가 아니면 이 몸이 있겠어? 오조도 반포하는데 부모 효도해라 요약하시면 됩니다. 부모한테 효도해라입니다. 그죠? 삼강오륜 중에 하나의 덕목으로 보면은 부자 유친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엮어읽기 지문은 제가 일부러 파일을 나눠서 드렸거든요.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대로 보시고, 엮어읽기는 옆에 있는 거 옆에 놓으시고 그때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하늘이 삼겼다라는 말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운명론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부모 아니면 내가 없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설명을 한다는 거, 오조도 반포다, 까마귀도 반포하는 앤데 부모 효도해, 난 사람이잖아, 까마귀보다는 나아야지 라고 하는, 효도하자 라고 하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수는 형제 나온 거 보니까 바로 쉽죠.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봤더니 형제가 겉으로는 두 몸이지만 왜? 각각은 다른 개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기로 나눠시니 같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같은 기운을 나눠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귀한 것이 이것밖에 또 있겠어? 아니야. 인간한테 귀한 거는 형제야. 그래서 값주고 못 얻는 거는 이뿐이야. 그러니까 너네 싸우지 마, 너네 잘 지내 라고 하는 가치가 드러나는 거고요. 오습니다. 벗을 사귀기를 벗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친구 잘 사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붕우유신의 개념을 끌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야, 너 처음부터 조심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가려서 사겨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막 맹모 삼천지교 막 이렇게 교육하는 현장 잘 데리고 다니면서 야, 금목자학이야, 좋은 친구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라, 그리고 잘 지내라 라고 하는 가치관, 종시에 신이 지켜서 구의경직에 오랫동안 너네 서로 공경하면서 잘 지내봐 라고 하는 친구 사이를 보여주고 있다. 매우 교훈적이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나는 우부가인데요. 얘는 방금 봤었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야, 내 말 들어봐. 근데 뭐? 저 화상을 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화상은 개똥이죠. 그러면 계속 개똥이 싫어 라고 하는 내용만 나올 겁니다. 직접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포인트들이 싫은 걸까 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저기 간 곳마다 결국 적실인심을 하게 되었대요. 나쁘게 살았더니 결과값이 사람들이 이제 쟤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래요? 사람마다 도적이요 원망하는 소리래요. 그럼 이때 도적은 누가 되는 걸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문학은 맥락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내용상 위에 거 안 봤지만 그냥 개똥이 욕이에요. 저 미친 거, 저거 하는지 완전히 쓰레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걔에 대한 마음이 다 떠나고 쟤를 갖고서 저 새끼 도둑놈이야, 저 새끼 도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타인들의 평가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는 보지 않을 테니까 선생님들께서 직접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온 이유는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유의미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정말로 도움된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거든요. 자, 이때 가다의 공통점이지만 우부가만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체적인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상한테 말을 건네면 그 대상은 곧 누가 되는 거죠? 말을 건넸으니까. 말을 뭐 하는 사람?
그거죠. 듣는 사람이니까 청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문제 나왔던 거 기억나시죠?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써라. 근데 우리 우부가에서 청자 있었다 없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 공부도 매우 유의미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맞는 답을 골라놓고 틀린 것들을 적절하게 고쳐놓고 맞는 근거들만 파악을 하시는 것도 방법론입니다. 자, 두 번째요. 권위자의 말이 등장하지 않았으니까 틀린 게 될 거고요. 3번 봤더니 윤리적인 준거를 바탕으로 17번 기억나시나요? 문제가 뭐라고 적혀 있었죠? 비판의 잣대로 삼은 것이었는데 여기서 뭐래요? 윤리적인 준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윤리적인 준거, 유교적인 가치관, 유교적인 관점이 되겠죠? 그게 잣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그를 통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 자,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훈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죠? 4번입니다.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 과거랑 현재가 대비됐나요? 그냥 지금 쟤 완전히 병신이야 라고 하고 있으니까 대비 틀린 말이죠. 5번입니다. 의문형의 문장을 활용해서 깨닫게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대충 봤기 때문에 서류가 있었는지도 파악은 안 됐으니까 이거는 모른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직접 하실 때 하나하나 읽어보고 의문형 문장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1번 레알트로 의문일 수도 있고 2번 문법적으로 보면 수사 의문문이죠. 근데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를 문학적으로 살펴보면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서리법이다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리고 2번인데요. 이게 글자가 깨졌더라고요. 하늘이고요. 갑주고 못 얻을 수는 그리고 삼가 하야. 이쁜. 이것만 체크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얘는 내용일치이기 때문에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 되고요. 답은 5번입니다. 구의경제를 통해서 벗과 오래 교제한 사람이 긍정적이다가 아니죠. 벗을 사귐에 있어서 경계해라. 아무나 사귀지 말고 잘 고민해봐 라고 하는 입장을 직접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지문을 갖고 온 거는 3번 때문입니다. 3번 문제도 결국 17번이 노가난 문제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아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임용고시에서 나왔던 문제들은 결국 수능이나 여타 문제들에 활용이 될 수 있고 수능이나 여타 문제에 나왔던 것들은 임용에 활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같은 작품을 볼 때 결국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부가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개똥이가 누군지, 걔를 왜 욕하는지, 어떤 근거로 욕하는지, 근데 어떤 잣대를 갖고서 바라보면 그랬을 때 우리의 결과랑 목적은 무엇인지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살펴보면 개똥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답은 몇 번인 것 같으세요? 네. 이게 바로 비판의 근거죠. 겉으로는 체면을 중시하는 척. 우리는 고전은 더더욱이 척을 더 싫어합니다. 현대에서도 척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고전은 더 싫어하거든요. 사람이 가식적이면 안 된다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체면 중시하는데 스스로 체면 손상에 간단하게 말하면 저 완전 부도덕직하는 완전 미친놈이야 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비판의 근거는 1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문제끼리 상호 소통이 엄청 잘 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기를 읽으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설득적인 글에서 글쓴이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과 경계의 메시지를 독자들한테 전달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설득적인 글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면 교훈적인 글이 되겠죠. 교훈성이 담긴 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비판, 그럼 이때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개똥이가 되겠죠. 그리고 보이시나요? 계속 우부가랑 관련돼서는 비판이라는 키워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과 거리두기를 하는 겁니다. 자, 거리두기를 하면 생기는 효과? 저 사람과 나는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죠. 그러면은 제 감정이 반영될까요? 반영되지 않을까요? 별로라는 건 들어가지만 옹호하는 감정은 딱히 안 생길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효과가 생길 거고요. 객관적으로 야, 쟤 진짜 별로지 않아? 라고 하면 보는 독자들도 와 진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비판성이 더 극대화될 거라는 거를 살펴볼 수 있으실 거예요. 주관이 들어가면은 믿기가 좀 힘들잖아요. 제가 제 편일 테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은 쟤 지금 객관적으로 봤는데 또 별로니까 쟤 정말 별로인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회고가 중에서도 석양이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라고 고려의 멸망을 울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야 내가 고려 충신이거든? 고려가 망했더니 너무 슬퍼 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저거를 본 다른 사람들도 슬퍼하더라. 이게 조금 더 슬픔을 극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객관화적인 성격이 나온다면은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독자들이 신뢰가 생기고, 또한 대상의 부정적인 행위를 나열하거나, 나열은 그러면 열거라고도 살펴볼 수 있고 병렬적 관계라고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그 뒤에 봤는데 빗대는 방식, 우리는 빗대다를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죠? 빗대어 표현하다. 맞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대상의 가치를 추락시킨다. 동시에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거나 글쓴이 자기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면서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글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건데요. 나랑 관련된 것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에서 개똥이를 가리킬 때 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인물과 거리를 두어 그의 잘못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그저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한 지시어죠. 이그저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그저는 점점 멀어지는 순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실제로 문법에서 언어가 뭐 여기에 영향을 주는지, 사고가 언어에 영향을 주는지의 차이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는 가까운 거.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라고 하면은 애플 펜슬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라고 하면 이거는 제 볼펜인데요? 라고 할 건데, 저라고 하는 뜻은 우리 모두에게 먼 것이 돼야 돼요. 저거는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고 하는 말은 거리를 두는 표현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객관성이 생긴 거. 왜? 거리 두기를 했기 때문에 객관성이 생겼구나 라는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번입니다. 나에서 사결박에 소 뺏기, 불호령에 소 뺏기. 그러니까 사람을 결박해서 소를 뺏는 행위. 그리고 불호령, 엄청 혼내면서 솥을 뺏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나쁜 행위죠. 그랬던 뒤에서 탐욕적인 행위라 했으니까 맞는 말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사실 문학을 처음 공부할 때는 단어가 잘 머릿속에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때 추천드리는 건 그냥 좋은지 싫은지만 파악하시면 돼요. 아, 별로야. 근데 이 별로가 왜 별로일 걸까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통해서 지 이익 때문에 남의 것을 갈취하는 거니까 탐욕적인 모습이구나, 이기적인 거구나 라고 단어를 점점 덧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4번입니다. 사람마다 도적이요 라고 하는 거는 개똥이랑 어울리는 자들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말이다. 자, 여기서 잘못된 포인트, 아까 도적이 누구였죠? 네, 그럼 잘못된 거는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개똥이 그 자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는 요즘 시험에 단답형으로 본다면 도적해놓고서 도적이 의미하는 거는 누구다 라고 쓸 수 있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